안녕하세요. 달밤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을 잠으로 이끌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목적지는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낡은 왕조 하나가 저물고 새로운 나라 하나가 태어나던 격동의 순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피비린내 나는 찬탈의 역사였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이 품었던 뜨거운 욕망과 고뇌가 오늘날 우리의 뿌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4세기 후반의 고려는 5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녔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뼈대까지 삭아버린 늙은 거목과 같았습니다. 원나라의 그늘 아래 80년에 가까운 세월을 보내며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그 빈자리를 몇몇 거대 가문, 이른바 권문세족이 차지했습니다. 대륙에서는 오랫동안 세상을 호령하던 원나라가 서서히 기울고 새로이 일어선 명나라가 그 자리를 대신하려는 격변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안팎으로 흔들리는 시대의 틈바구니에서 고려 내부의 부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들의 탐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고을에 걸친 땅을 소유하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의 땅이 어디까지인지 구획을 짓기조차 어려울 만큼 광활한 농장을 거느린 이들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힘없는 백성들은 제 손으로 일군 논밭을 빼앗긴 채 남의 집종으로 전락하거나 산으로 숨어들어 화전을 일구며 겨우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관청의 창고는 곡식으로 넘쳐났지만 저작거리에는 굶주려 쓰러지는 백성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보려 몸부림친 임금이 공민왕이었습니다. 그는 원나라의 풍습을 걷어내고 개혁의 칼을 빼들었으며 오랫동안 권력을 휘두르던 세력들을 견제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왕비를 잃은 뒤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고 정사를 등한시한 채 슬픔 속에 나날을 보내다 결국 측근의 손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고려는 스스로를 지탱해줄 마지막 기둥을 잃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 중앙 정치와는 거리가 먼 함경도 땅에서 한 사내가 서서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성계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국경을 지키며 여진족과 부대끼고 살아온 무장 가문이었고 이성계 자신도 어릴 적부터 활과 말을 벗삼아 거친 변방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이자춘대에 이르러 이미 고려 왕실에 귀순하여 공을 세운 바 있었고 이성계는 그 뒤를 이어 자신만의 강인한 군사 조직을 함경도 땅에서 길러냈습니다. 그는 여진족과 말갈족이 뒤섞여 살던 거친 야인의 땅에서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제처럼 어우르며 자신만의 강력한 사병 집단을 일구어낸 사실상 동북면의 지배자였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조선 왕조를 통틀어도 손꼽히는 신궁이었으며 150m 떨어진 적장의 투구를 화살 한 발로 꿰뚫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신기에 가까운 무예를 지녔다고 합니다. 전장에서 그가 쏘는 화살은 100~800중이었다고 전해지며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칠 때마다 그의 이름은 백성들 사이에서 구원자처럼 회자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임금보다 오히려 변방의 이 장수를 더 믿고 의지했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개경의 중앙 귀족들 눈에 그는 그저 변방 출신 무인일 뿐이었습니다. 주류 사회에 온전히 속하지 못한 이방인이라는 감각은 그의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성계는 낡은 집이 무너지며 석갈의 세계를 등에 지고 나오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흉몽이라 여겨 두려워했으나 평소 깊이 신뢰하던 무학대사에게 이를 털어놓자 대사는 크게 놀라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석갈의 세계와 사람의 형상이 합쳐지면 임금 왕자를 이루는 것이니 이는 하늘이 그를 이 땅의 새로운 주인으로 점찍은 것이라는 풀이었습니다. 진위를 확인할 길 없는 이 이야기는 변방 출신 장수에게 부족했던 정당성을 채워주는 상징으로 오랫동안 민간에 전해져 왔습니다. 같은 시기 개경에서는 정도전이라는 젊은 학자가 좌절과 분노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문세족의 부패를 정면으로 비판하다 미움을 사유배를 당했고 그 유배지에서 굶주리는 백성들의 참혹한 삶을 직접 목격하며 생각을 굳혀갑니다. 낡은 고려는 부분적으로 손을 본다고 고쳐질 나라가 아니며
아예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유배와 낙향을 반복하며 밑바닥 백성들의 삶을 몸으로 겪었고 그 경험은 훗날 그가 설계할 나라의 밑그림이 됩니다. 이상을 현실로 옮기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힘이 필요했습니다. 정도전은 결국 함경도로 이성계를 찾아갔고 오랜 세월 훈련되어 완벽하게 조련된 그의 사병 조직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성계 역시 정도전의 학식과 세상을 보는 안목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칼을 쥔 자와 붓을 쥔 자, 무력을 가진 자와 설계도를 가진 자의 만남. 이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태동하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크게 흔든 사건은 1388년에 찾아옵니다. 신흥 강국 명나라가 고려가 어렵게 되찾았던 북쪽 영토의 반환을 요구하자 조정의 실세였던 최영 장군은 분노하며 요동정벌이라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성계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함부로 칠 수 없으며 농번기에 대군을 일으키는 것은 백성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논리로 강력히 반대했지만 왕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5만의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 하류의 위화도에 도착한 이성계는 장맛비로 강물이 무섭게 불어나고 병사들이 굶주림과 전염병에 시달리는 참혹한 상황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회군을 청하는 편지를 몇 차례나 보냈으나 최영은 오히려 진격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강을 건너 개죽음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말머리를 돌려 새로운 길을 열 것인가라는 갈림길 앞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군사를 돌려 개경으로 향한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위화도 회군이라 불리는 사건이며 이를 계기로 이성계는 사실상 고려의 실권을 손에 넣게 됩니다. 한때 그를 이끌어 주었던 최영은 이 정변으로 목숨을 잃었고 사욕이 없었다면 자신의 무덤에 풀조차 나지 않으리라는 그의 마지막 말은 오늘날까지도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곧바로 새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려에는 여전히 정몽주라는 큰 인물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도전과 오랜 학문의 벗이었고 함께 개혁을 꿈꾸었던 동지였지만 나라의 틀 자체를 바꾸는 일에는 끝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유교적 충절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그에게 고려를 버리는 일은 곧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성계가 사냥 중 낙마 사고로 몸져 눕자 조정의 권력 구도가 흔들리는 이 틈을 타 정몽주는 반격을 준비합니다. 이때 전면에 나선 인물이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몽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그를 집으로 초대해 술상을 차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자리에서 이방원은 낡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뜻을 담은 시 한 수를 건넸다고 하는데 이는 회유이자 동시에 마지막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몽주는 자신의 몸이 죽고 또 죽어 없어지더라도 임금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만은 변치 않으리라는 뜻을 담은 시로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고려를 향한 그의 충심은 죽음을 넘어선 것이었고 이는 새로운 권력의 손을 잡느니 차라리 선비로서 죽음을 택하겠다는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정몽주가 자리를 뜬 뒤 이방원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이방원은 부하들을 시켜 귀가하던 정몽주를 개경의 한 다리 위에서 제거합니다. 이 사건으로 고려를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무너지고 새 나라를 향한 길이 완전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최영을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했지만 이성계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중앙정계로 이끌어 주었던 스승과도 같은 존재를 배신했다는 도덕적 부담과 변방, 출신이라는 오랜 콤플렉스를 동시에 짊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정도전이 그려준 새로운 나라의 밑그림이 그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성계는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을 명목상의 자리에 앉혀두고 조용히 새 나라를 세울 준비를 마쳐갑니다. 1392년 마침내 이성계는 새 왕조의 첫 임금 자리에 오릅니다. 나라 이름은 조선으로 정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읍은 한강 유역의 한양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모든 설계를 주도한 것은 다름 아닌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수를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다고 믿었고 새 도읍의 이름 하나하나에 자신이 꿈꾸던 이상을 새겨 넣었습니다.
사대문의 이름에서부터 유교의 핵심 가치들을 담아냈고 궁궐의 명칭에도 임금이 부지런히 나라를 살펴야 한다는 뜻을 새겼습니다. 동쪽 문에는 어질을 일으킨다는 뜻을, 서쪽 문에는 의로움을 두텁게 한다는 뜻을 담았고 남쪽과 북쪽의 문에도 각각 예와 지혜를 상징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백성들에게 시각을 알리는 종을 두어 도성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교적 질서 속에서 움직이도록 설계했습니다. 궁궐의 이름 역시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는데 큰 복을 누리라는 뜻과 왕이 늘 부지런히 정사를 살펴야 한다는 뜻이 함께 담겼습니다. 정도전이 꿈꾼 나라는 임금 한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학식과 도덕을 갖춘 신하들이 중심이 되어 이끄는 나라였습니다. 왕은 도덕적 모범을 보이는 상징적 존재로 남고 실제 정치는 재상이 신하들과의 토론을 통해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상의 바탕에는 고려를 지배해온 불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불교 교리 자체를 비판하는 저수를 남기며 성리학적 국가의 이념적 토대를 다졌고 승려들이 군역을 피하고 사찰이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며 백성을 착취하는 구조가 고려 몰락의 한원인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은 사찰의 땅을 몰수하고 승려의 수를 제한하는 숭유억 불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구상은 훗날 조선의 통치 체제에 깊은 영향을 남겼지만 동시에 커다란 갈등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강한 왕권을 꿈꾸는 이가 있는 한 이 설계는 언젠가 반드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국 초기 이성계는 여러 장성한 아들들 가운데 막내에 가까운 방석을 후계자로 지목합니다. 건국 과정에서 누구보다 큰 공을 세웠던 이방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정도전이 국가 권력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왕자들의 사병을 국가 소속으로 흡수하려 하자 이방원은 이를 자신과 형제들의 목숨을 겨누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무기를 빼앗긴 왕자는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방원 곁을 지킨 이가 그의 아내 민씨였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여장부였던 그녀는 남편보다 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했다고 전해지는데 정도전이 사병 혁파령을 내리기 전 남편의 병장기를 미리 땅속에 숨겨두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한 남편이 정치에 관심 없는 척 몸을 낮추도록 조언하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게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1396년 이성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신덕왕후 강씨가 세상을 떠나자 조정의 권력 균형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정도전의 입지는 점점 더 공고해져 갔습니다. 이방원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1398년 마침내 이방원은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기습을 감행합니다. 정도전은 이 정변으로 목숨을 잃었고 세자로 책봉되었던 어린 이복 동생들 또한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왕조 최초의 골육 상징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참혹한 소식을 들은 이성계는 크게 절규하며 아들을 원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충격을 받은 그는 결국 왕위를 내려놓고 둘째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었으나 실질적인 권력은 이미 이방원의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몇 해 뒤 벌어진 제2차 왕자의 난에서도 승자는 다시 이방원이었고 그는 마침내 조선의 세 번째 임금 태종으로 즉위합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실권을 잃은 이성계는 한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고 오랫동안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태종이 여러 차례 화해의 사신을 보냈으나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 내려옵니다. 왕위에 오른 태종은 자신이 걸어온 피의 길을 다음 세대만큼은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라면 설령 자신을 왕으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운 처가나 사돈이라 해도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냉혹한 조치들은 훗날 왕좌를 물려받을 아들이 신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정치를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흔히 해석됩니다.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며 훗날의 태평성대를 준비한 셈입니다. 태종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과정에서도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위 기간 중 왕위를 넘기겠다는 폭탄 선언을 여러 차례 던지곤 했는데 이를 두고 훗날 사람들은 선의파동이라 불렀습니다. 진심으로 자리를 내려놓으려던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선언을 던졌을 때 과연 누가 진심으로 만류하고 누가 속으로 반색하는지를 가늠해 보려는 일종의 시험이었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태종은 자신에게 반기를 들 만한 세력을 미리 걸러내고 다음 대에 물려줄 왕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스스로에게도 다시 새겼습니다. 태종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그가 최종적으로 세자로 선택한 것은 자유분방했던 첫째나 둘째가 아니라 학문에 몰두하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형들과 달리 유독 책을 가까이 했던 이 아들은 훗날 병풍 뒤에 숨겨둔 책 한 권을 찾아내 수십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는 일화가 전해질 만큼 지독한 학구열을 지녔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왕위에 오른 뒤 조선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세종입니다. 아버지가 피로 다져놓은 안정된 왕권 위에서 아들은 전혀 다른 방식의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세종의 치세는 백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의 시대였지만 함께 일해야 했던 신하들에게는 몹시 고된 시절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스스로 잠을 줄여가며 학문과 정무에 몰두했고 신하들에게도 그의 못지않은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기록에는 그가 신하들의 사직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았다는 일화들이 남아있는데 나이가 들어 은퇴를 청하는 늙은 정승을 몇 번이고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였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세종의 인재 경영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조선 최장수 영의정으로 알려진 한 정승입니다. 그는 세종의 치세 내내 국정을 도맡아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지만 정작 본인의 오랜 소망은 은퇴였다고 전해집니다. 나이가 70을 넘기면서부터 눈이 침침하고 귀가 어두워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몇 번이고 사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세종은 그때마다 짧은 한마디로 이를 물리치며 그를 번번이 조정으로 다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90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몰두는 결국 세종 자신의 건강을 크게 해쳤습니다. 만년에 그는 시력이 크게 나빠져 지팡이 없이는 걷기조차 힘들었다고 전해질 만큼 여러 질환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끝까지 놓지 않은 과업이 있었으니 바로 백성이 스스로 자신의 뜻을 글로 남길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를 몰라 억울한 처벌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처지를 그는 오래도록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많은 사대부들이 중국과 다른 별도의 문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나 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세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로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새로운 문자 체계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물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훈민정음입니다. 총명한 사람은 하루 만에 어리석은 사람도 며칠이면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된 이 문자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게 해준 그야말로 파격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세종의 관심은 문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파격적으로 등용하여 강우량을 재는 추구기와 시간을 알리는 앙부일구, 하늘을 관측하는 혼천에 같은 기구들을 잇따라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발명은 백성들이 제때 농사짓고 억울함 없이 시간을 알며 살아가도록 돕겠다는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이를 낳은 관비들에게 넉넉한 휴가를 내리고 그 남편에게까지 휴가를 주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아도 놀라운 발상이었습니다. 이렇듯 세종이 남긴 조선은 단순히 영토를 넓히고 법을 세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고 그 안에서 스스로 이치를 깨우쳐 나가는 나라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가 피로 다져놓은 강력한 왕권 위에서 아들은 그 힘을 오로지 백성을 보듬는 데에만 쓰고자 했던 셈입니다. 칼을 든 변방의 장수와 붓을 든 개혁가가 손을 잡던 순간부터 형제의 피로 얼룩진 왕좌의 다툼을 지나 마침내 백성을 향한 눈물로 완성된 세종의 시대까지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렇듯 서로 다른 욕망과 신념이 부딪히고 뒤섞이며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찬탈의 역사였고 누군가에게는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진정한 권력이란 과연 누군가를 억누르는 힘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오늘 밤 그 질문을 마음 한구석에 가만히 품은 채 편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단단한 깃틀 위에서 펼쳐질 조선의 또 다른 얼굴, 더 치열한 권력의 소용돌이와 그 안에서 살아간 이들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